자, 이제 2026학년도 언어 이해 강의 첫 시간입니다. 일단 강의 제목은 이 강의 전반을 우리가 이제 토탈 케어라고 하는 명칭을 좀 부여를 했어요. 과거에도 몇 차례 이름 변경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저는 강의를 매년 조금씩 변경을 좀 시킵니다. 기존 기출에 맞춰서 이러한 방향을 더 보완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은 강의 내용이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변경 내용이 좀 많다라고 싶으면은 강의의 제목 자체를 좀 바꾸는 편인데, 우리는 토탈 케어라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언어 이해에 필요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을 한번 다뤄보자, 이러한 차원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앞으로 많겠지만은 강의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관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회 등을 통해서 몇 차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죄송합니다. 시대인재 리트에서는요, 시즌 1, 2, 3 이런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시즌 1 실전 개념 단계가 이론을 배우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언어 이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2월부터는 이제 브릿지 그리고 익스텐션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추가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함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이론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공부를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 단계, 파이널 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저희 기본 강의 그리고 언어의 기술 강의, 과거에는 기본 강의고 이제는 기술 강의죠. 이 기술 강의의 목표는 그냥 독해를 잘하자, 최고 수준의 독해력을 한번 확보해 보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독해력 자체는요, 기본기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 언어의 기술 강의에서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접목이 될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이 여러분들한테 체득이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최고 수준으로 드러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에 다 할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오직 반복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의 기술 강의에서는 일단은 독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이냐, 독해의 기술적인 측면을 배우게 될 거고요. 유형별로 문제풀이의 기본기까지 확립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풀이는 문제 유형별로 해서 접근법의 차이가 좀 있으나, 그러한 일반적인 접근법의 차이 외에는 사실상 독해력 영역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도 독해다. 그래서 전 계속 선지 독해하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독해 학습의 원리 설명을 좀 드리면요. 독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배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독해를 배워왔던 방식이죠. 배웠다기보다는 각자 스스로 해왔던 방식이죠. 어렸을 때부터 국어 과목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학, 비문학을 읽죠. 그러면서 주제를 판단하고 요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간혹은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사는 글을 쓰기 위한 과정이지 글을 읽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필사는요, 글 쓰는 연습의 과정이죠. 자,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맞는 부분도 있어요. 유명하신 평론가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이 독해력에 관해서 혹은 문해력 이런 표현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인이 된 다음에 과연 문해력이 늘 것인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건 너무 오랫동안 형성된 독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강의를 이제 거의 14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면서 독해력 이거 기술적인 측면의 보완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해냈던 그 독해 연습의 과정에서 글을 잘 읽는 사람과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데, 이 잘 읽는 사람은 스스로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걸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즉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패턴을 자기만이 스스로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요, 말 그대로 이론화시켜서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글들은 전부 다 학문적인 글들이에요. 학문적인 글들은 나만 알고 끝나는 글이 아닙니다. 일기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글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 전달을 해가지고서 이것들을 전파시키기 위한 글이라는 거죠. 그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이 강조하는 방식, 내용을 한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즉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독해력 그 자체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독해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결국 그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해가 무엇이냐? 독해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지 않는 독해란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신기한 과정이죠. 어떻게 해요? 난 아예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거는 어떤 한 새로운 개념을 전달을 할 때 그 개념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가 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대한 추가 획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개념 중에 하나죠.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제시문 읽어오셨을 겁니다.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제시문이 있는데, 만약 우리는 이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통해서 멜로드라마가 뭔지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읽어볼게요. 멜로드라마는 18세기 프랑스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통속적 이야기를 화려한 볼거리와 음악을 통해 보여주는 대중연극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아,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대강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18세기라고 하는 시기에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익숙치가 않아서 시기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18세기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아, 3세기 약 300년 전이구나. 프랑스 나라 이름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모두라고 해야지 맞겠죠.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통속적 이야기다. 이 통속적 이야기라는 것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볼거리가 있는데 그냥 볼거리 말고 굉장히 화려해. 음악도 사용해. 그리고 그 형식은 연극이야. 이게 기원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고 왜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쓰지? 확신이 없나? 그게 대강의 통념인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아, 멜로드라마는 이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혹은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리트에서도 이 문장이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모든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새로운 정보를 취할 때는 이 각각이 우리한테 어떠한 의미를 지니지만은 그 경중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경중은 다르고, 특히나 문제풀이를 위해서 독해를 할 때는요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중요한 정보는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골라내는 방식은 뭐냐? 우리처럼 리트를 준비하는 사람한테요. 이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적 영역이죠. 그리고 이 예술은요 보통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형식적인 측면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술 그리고 뭐 미학 관련 예시문 들어갈 때 전제로 놓고 있는 것이 이하 글을 읽어가면서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그리고 형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내겠다, 이런 것들을 목적을 가지고서 글을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멜로드라마의 내용에 관한 정보가 뭔가요? 어떤 내용? 통속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은 뭐가 있나요? 형식이라는 단어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파생되고 있는 단어가 많은데, 예술적인 장르, 연극인지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이런 것들도 장르도 다 형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장르를 찾았을 때 이 장르는 연극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다른 정보 다 필요 없고 통속적인 연극이구나. 이 두 가지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정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남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러나 더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죠. 난이도 변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착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판단을 할 때 이 개념은요 언제나 가장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나 여기 멜로드라마인데 이거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멜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멜로는요 멜로디 얘기하는 거예요. 멜로디가 뭐죠? 음악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문장에서 하나를 더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음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잡아내야 되는 정보는 또 다르죠.
결국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통속성,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연거, 그리고 멜로드라마는 특별히 음악을 강조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이 세 단어를 정리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리트를 위한 독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정보는 고르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계속 그 기준을 배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해설 강의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 제시문이 어려웠어. 그런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알겠어. 나는 정답을 3번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답은 4번이네. 왜 틀렸지? 저래서 틀렸구나. 알겠어. 이 방식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런 유형의 해제 중심의 공부를 하실 거면은 그런 공부는 나중에 변호사 시험 같이 지식을 쌓는 공부에서 오히려 통용되는 방식이고, 적성 시험에서 필요한 공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텍스트에 접근하는 기능과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목표는 정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도대체 이 정보 혹은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거 중요하다고 했어.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건 주제라서 중요해. 이런 방식으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혹은요.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대부분의 주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암기시켜 드릴 겁니다. 그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단어를 이건 이래서 중요해 라고 판단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 자체가 이 수업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시문을 읽고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 자체는 언제나 한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단어 쓰셔야 돼요. 암기라고 하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글을 읽었는데 어디까지 암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이 잘 암기가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시문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혹 하다가 애들은 문제 풀 때 보니까 제시문 안 들어가고 답하던데 그거 암기한 거 아닌가요? 그건 암기한 게 아니죠. 그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암기와 이해는 전혀 다른 영역이고 적성 시험에서 암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화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우리는 AI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의 제시문을 그것도 시간 내에 읽고서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 자체는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계속 연습해 나가면서 훈련해 나가면서 초점을 둬야 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는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 그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요 필요 정보 그리고 불필요 정보, 이 양자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제시문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100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 서로 다른 100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단 10개의 정보만 소화를 해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나는 10개인데 이거 고득점 나오는 애들 보니까 거의 20개 가까이 소화를 해내는데 이걸 들리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20개 안에서 이 안에 지금 중요한 정보가 말 그대로 한 30개가 있는데 30개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 70개가 있는데 이 20개 안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담아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또 이 안에 담을 수 있어야겠죠.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공부를 해 나가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정보량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제가 이제 체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체력이 필요해요. 하나의 제시문을 7분 정도의 시간 내에 끝까지 읽고서 집중해서 읽고 풀어낼 수 있는 역량. 그게 체력입니다. 이게 결코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짧은 것 같은데 요즘 근래 평균이 약 2,000자 정도니까 이거 집중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연습할 땐 되는 것 같죠.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긴장 타죠. 긴장 타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나는 글자를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안정적인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체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력은요. 사실 훈련입니다. 반복적으로 이 정도 길이의 텍스트를 집중해서 읽고 끝낼 수 있는 능력. 정말 7분 동안 완벽하게 집중한 다음에 그렇게 완벽하게 집중하고 나면요.
딱 7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진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훈련할 때는 3개나 혹은 4개 제시문을 묶어서 접근을 하시게 될 건데 3개, 4개 하고 나면 피곤해야 돼요. 근데 3개, 4개 풀고 나서 멀쩡하다? 그러면 제대로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체력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지금 받으셨나 보네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자료로 들었으니까 앞에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다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는요.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죠. 맥락 이해가 잘 되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막힌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낯설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낯선 정보가 되는 거죠. 이건 체력보다는요. 독해 기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측면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배워나갈 이 독해 기술 강의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필요정보, 불필요정보를 선별하는 역량. 이게 우리 기술 강의의 목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해 기술 영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의미를 이해를 할 때 일단은 문장 단위 의미 이해보다는요. 일단 대강의 의미를 이해한 다음에 해당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 단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하나의 텍스트라고 하면은 아, 이 문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그냥 확인 용도가 아니라 내가 글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하면은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문제를 풀 때 모호해집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저는 보통 틀리는 경우가 3개의 선지 정도는 제외가 되는데 2개 정도가 헷갈려요. 근데 그 2개에서 항상 오답을 선택을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선지의 탓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선지가 함정을 깔아놔서 그럴 거야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독해 잘했으면 함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면밀하지 못한 독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면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보다는 정보 선별은 기술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나는 계속 가지고 가겠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정보량 안에다가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능한 한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했었던 언어의 시작 강의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한테 정리 방식을 이렇게 좀 바꾸라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접목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역량 자체가 꽤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좀 더 자율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것을 추천드리고 이건 우리 개별적인 상담을 할 때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돼서 우리가 이제 하나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정보 정리 방식이에요. 정보 정리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펜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훈련 과정에서는 펜 사용 자체를 제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펜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문장을 이해했다.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난 해냈어. 이걸 직접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독해 못합니다. 그게 좀 지나치다 싶은 분들은 펜을 제가 사용하지 말고 글을 읽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독해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점수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상당수가 차라리 점수대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실전 가서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니까 겁을 내시더라고요. 나 펜 사용 안 하면 뭔가 좀 겁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일단 펜 사용하지 말고 머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서 배우는 것들 받고 내가 제대로 이제는 접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펜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 점수대가 올라가서 최상의 성적대라고 하면 이제 140 중반 뭐 이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언어 추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에 140 중반 이상의 학생들이 그리는 걸 가만 보면은 거의
이제는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펜을 사용할 때 굉장히 길게 사용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글을 정리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글을 읽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쪽 학생들은요, 글을요 그냥 이렇게 크게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접근하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일단 독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9개 이상을 풀어내시는 분들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잘 멈추지는 않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화를 해내는데 이렇게 길게 정리를 하는 것은 독해 효율성 때문에 혹은 집중력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건 꼭 가져가야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요. 따라서 이런 분들 흉내내겠다고 이 정리를요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만약 현재 점수대가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점수대가 아니라고 하면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나는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크게 좀 가는 것이 현재 역량에서 편해. 이런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3월 중반이 좀 지나서부터 그런 이제 역량이 좀 확보가 될 건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던 작은 동그라미로 단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 그러면서 수업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쳤는데 왜 수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 그리고 나는 이걸 그냥 넘어갔는데 왜 수업에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그거를 일치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빠르면 이제 이달 말 정도부터는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건데 그게 이제 일치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자신한테 맞는 정리의 방식을 찾아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본 강의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수업은 이제 우리 교재 2권 있죠. 이 교재를 철저하게 바탕으로 할 건데 주교재 워크북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 2권의 책만 있으시면 되고 별도 자료들이 좀 나가는 날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위한 자료라든지 여러분들이 읽을 거리 같은 것들은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이제 우리가 뭐 첫 강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핵심 독해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독해 기술적인 측면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워크북도 여러분들이 예복습에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워크북에 나와 있는 별도의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주교재의 문제를 풀면서 하나의 제시문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하루에 보통 이제 4개에서 6개의 제시문이 진행이 될 건데 초반에는 당연히 좀 느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익숙해지고 별거 다 배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빨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2월부터는요, 이제 브릿지가 수업에 좀 병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될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지는 브릿지를 시행하는 시점에 여러분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습 범위를 매주 이제는 수요일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 교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가능하면 다 풀어보세요. 다음 진도 범위를 다 풀어보시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습 범위에 제가 공지한 부분만큼은 풀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습 안 하시면은 와서 배워가는 게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과 선생님이 하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것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예습 정말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교재 활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교재 2권 책이죠. 주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챕터든 상관없어요. 이 부분 한번 펴볼까요? 챕터의 가장 첫 페이지입니다. 각 챕터에. 이 부분은 이제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언어의 기술 강의에서 배울 이론들 살펴보시면요. 일단 책 전체는 글의 기본 구조, 비교의 일반론, 그리고 이제 환원 개념이라고 부르는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비교, 그리고 글의 주제를 결정하는 단어 한자어들입니다. 다음에 부수적인 정보, 즉 그림, 한자, 영어, 제목 등등을 활용한 독해.
그리고 그리 대응 구조. 그리 대응 구조 같은 경우는 25학년도 제시문을 읽을 때 마지막 제시문이 좀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마지막 제시문을 읽을 때도 꼭 필요한 제시문이고 그 전년도 24학년도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제시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진리, 베리타스에 해당하는 제시문이었는데 그런 제시문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러한 독해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철학 제시문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개념 사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법. 그리고 25학년도 기출 제시문의 특징이었죠. 여러 사람 혹은 여러 견해가 등장하는 제시문.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험이 법학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법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법학 제시문을 읽기, 그리고 비판 문제 풀이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판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고 한동안 그 출제가 뭐 아예 출제가 안 된 적도 있었었는데 올해 25학년도에 다시 비판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정답률이 크게 높지 않았던 그런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좀 있기 때문에 뒤로 이제는 밀어놓긴 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판 문제도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오늘 비판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함께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의 텍스트를 읽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의미론적으로 중요한 비교를 배우니까 이것만 알면은 다 풀겠네가 아닙니다. 하나의 제시문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대응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밑에 나와 있는 법학 제시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챕터에서 배우고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여러분한테 전달은 할 거지만은 앞으로 배워 나갈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습득할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점점 누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작 강의, 10열 강의에서는 글의 기본 구조와 비교의 일반론은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예습 범위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보의 사성격에 해당하는 개념 변화 비교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그 해당 이제 인강 보고 오셨는지도 이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예습대 오시고 그 인강도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업에 제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인강 지금 만약 보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공지사항 통해서 무료 특강에 있으니까 그 무료 특강 통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꼭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여러분 점수대가 현재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을 평균으로 일단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도 꼭 인강을 보고 예습을 해 오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요 수업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예습하실 때도 한번 쭉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는 이제 해당 우리가 챕터에서 그 독해 기술을 접목했을 때 그 기술이 가장 잘 접목이 되는 대표적인 제시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제시문은 언어의 예비 제시문, 그리고 언어 추론 제시문 등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브릿지도 강의에 포함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다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기출입니다. 기출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독해 기술에 가장 부합하는 그러한 제시문들을 선정을 해서 연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적합하게 구성을 좀 해놨고요. 뭐 대부분의 제시문, 가능하면은 거의 모든 제시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환경에 따라서 중요도 중심으로 배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 있고요. 이제 이 제시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정답 해설 들어갔는데 바로 정답으로 넘어가지 않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이제 항목이 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요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시고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 읽어보시면서 이거 나 읽었네 이거 읽었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하면은 어딘가 독해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이제 정답 해설 들어가시면 되는데 정답 해설 같은 경우는 모든 선지 다 설명해 놨습니다. 물론 수업에서 이제는 해설을 제공하게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답 해설을 통해서 이해한 부분과 수업에 왔을 때 접근하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몇 차례 분석을 하고 책을 쓰기는 하지만은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설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해설할 때는요, 그 설명 방식을 바꿉니다. 그 경우에는 수업 해설을 따라오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주교재는 사용법이 크게 어렵진 않고요. 이제 워크북 사용법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부교재입니다. 워크북은 제가 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왜 제가 이 책을 만들었는지 의도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제 벌써 제가 이제 워크북 만든 게 2015학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1학년도부터 이제 11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강의 초반에는 주교재만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한 학생이 있었고 그 학생은 이미 이제 유명하신 변호사가 되셨죠. 그래서 요즘에 연예계에서 굉장히 핫한 사건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 겁니다. 그런 사건들 담당 변호사로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신데 당시에 저는 뭐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고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법대를 나오셨는데 사법시험이 잘 안 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에 가야겠다라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리트 시험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읽는 방식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너무 저도 민망할 정도로 저한테 깍듯하셨죠. 당시에는 제가 이제 신림도 고시촌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이제 뭐 밥 먹으러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 횡단보도에서 저를 보잖아요. 맞은편에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갑자기 달려와서 횡단보도에서 저한테 막 인사하고 가시고 깍듯하게 90도로 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깍듯한 분이니까 좀 애착이 좀 있었어요. 애틋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공부를 열심히 오십니다. 질문도 어쨌든 좋은 학교 가신 분이자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고 질문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왔었을 때가 이제는 리트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점수대가 너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 보면은 수업도 잘 따라오시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를 가만 지켜봤더니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식과 집에서 공부하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학원에서는 수업을 들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이제 혼자 예복습을 하면은 옛날에 내가 했던 방식이 그냥 그대로 접목이 돼서 그냥 읽고 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통일시켜야 되는데 투트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이래서는 여러분들 실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그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자료가 약 1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자료가 이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은 집에 가서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준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용 책이에요. 그래서 의도는 뭐냐? 여기 가만 보면은 저 머리 길었을 때, 지금도 뭐 짧진 않지만은 머리 길었을 때의 형상을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학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한번 그림을 곳곳에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각 챕터별 이 순서는요, 우리 주교재 순서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연습 문제, 미리피트 이런 것들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핵심 독해 기술이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건데 핵심 독해 기술 같은 경우는 해당 제시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독해 기술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해당 제시문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려면 이것만 여기서만 적용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다른 곳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독해 기술, 여러분들이 알아둘 만한 독해 기술을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 옛날에 봤던 독해 기술인데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술이 제시문이 다르다고 해서 기술을 그냥 자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기술은 한정되어 있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독해 기술이다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 독해 가이드입니다. 독해 가이드는 뭐냐면은 각각의 문장을요 다 쪼개놨습니다. 따라서 그 문장에서 어떤 정보가 왜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가이드를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 이 문장의 의미는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혹은 정보는 이거구나.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읽어가면서 나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걸 계속 맞춰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독해 확인 문제 1이 있습니다. 독해 확인 문제 1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을 읽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답할 수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제시문을 보지 말고 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정보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 선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출문제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어내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받아 적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는 대신에 강의 후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독해 확인 문제 2가 있습니다. 이 독해 확인 문제 2는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주교재 이거죠. 제시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뭘 묻고자 하는 거냐면은 제가 단어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제시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단어를 채워 넣는 겁니다. 괄호 넣기예요. 그래서 그 괄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자가 점검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단어들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얘는 조금 전에 봤던 주교재를 통해서 정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업 때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 가이드입니다. 일단은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주교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와서는요. 감으로 문제 푸는 습관 자체를 교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느낌상 이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적어도 주교재에서는 설령 이제 우리가 시간 내 문제를 푼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러한 방식이 통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워크북에서는 훈련하기 때문에 감 말고 정확하게 단단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선지 독해를 하면서 이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선지가 묻고자 하는 단어는 이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선지 독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에도 동그라미를 좀 쳐 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정보에 대한 정답, 오답은 내가 17번 문장을 통해서 확인했어 라고 하면서 적어 오셔야 됩니다. 이때 문장 번호는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제시문 독해 가이드에서 제가 이거 문항 다 숫자로 구분해 놨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할 때는요. 이런 것도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정보를 12에서 찾았는데 내 생각에는 15 같아요. 15에서 찾을 수도 있나요? 이런 것들은 질문거리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으면 제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거나 혹은 애초에 그 정보를 병기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제가 언급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너무 당연해서 설명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는 문장 번호 하나로 끝나겠죠. 한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요.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보통 뭐 12 플러스 21번 문장.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장은 뭐 41번 문장. 이렇게 해서 세 개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 뭐 비교해 보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워낙 비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는 해당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한 비교 내용이 뭔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보니까 이제는 좀 깔끔하신 분들이 비교는 표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자 없으니까 막 안 하시고 그래서 그냥 자 대신에 모든 종에 맞춰서 한번 표 그려봐라 라고 하는 차원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메모장입니다. 예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 연습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조금 더디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지. 그걸 예습 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요. 이거는 실전 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읽고서 일단은 문제 풉니다. 이건 주교재 활용을 하셔야겠죠.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은 알죠. 일단 문제 풀었으니까 맞았나? 다 맞았을까? 라고 하면서 정답 확인해 보고 싶은 건 아는데 정답 아직 확인하지 마시고요. 곧장 워크북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북 넘어가셔서 워크북 처음부터 그냥 쭉 순서대로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워크북 정리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 주교재로 돌아오십니다. 그러고서 워크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워크북 내용을 숙지를 했는지 다시 한번 글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 상기하면서 제시문을 다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결국 예습할 때 제시문 하나를 읽는 거는 총 3번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읽고 들어오시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기출 공부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출과 이렇게 3번을 읽고 기술을 배워가면서 기출을 이해하는 수준은 차이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3번 정도는 일단 읽어야 된다. 아, 이거 지겨워. 다 아는 내용이야.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이 기출 외에 별도의 공부하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답 확인하고 틀린 문제 확인하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복습 방법입니다. 복습할 때는요, 이제는 핵심 독해 기술 워크북에 있었죠. 워크북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크북에 있는 핵심 독해 기술만 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운 정보 정리 방식과 본인이 예습할 때 정보 정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재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 근거 중에서 틀린 부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입니다. 나는 14번 같은데 왜 선생님은 15번이라고 할까?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된 내용을 거의 숙지한 상태로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깨끗한 제시문을요. 이번에는 시간 내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시간 내는요. 보통 이제 4분에서 6분 사이면 족할 겁니다. 왜요? 제시문 예습한다고 3번이나 읽었죠. 수업 들었죠. 복습 한 번 했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제시문 거의 외울 수준이거든요. 더 이상의 시간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걸리는 속도와 이때 걸리는 정확도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져가야 할 느낌이라는 것만 계속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는 자꾸 놓치는 지점이 뭘까? 난 자꾸 왜 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난 이거 불필요한데 왜 자꾸 놓치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계속 가져가려고 들죠. 가져간다는 느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뭔가 더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별도의 판단은 잘 하진 않지만은 이건 중요해라고 하는 판단을 하지만은 이건 안 중요해. 이건 왜 안 중요해? 이거는 이래서 안 중요해.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 판단까지 하면서 수업하면 수업 못 하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거 내가 잡은 정보 외에는 중요치 않다. 이건 버려도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더 가져가려면 가져갈수록 공부는 더 하셔야죠. 하지만 제시문에서 좀만 더, 난 놓치면 안 돼. 제시문 다 맞아, 선지 다 맞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수업에서 배운 것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양 많아요, 그것만으로도요.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강의의 목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 자체는 제가 PPT로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은 우리 10분간 쉬면서 강의 이제는 우리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쉴게요.